1999년 15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가 트램역에서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성적인 딸은 해가 진 후에 혼자 다니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기도 했고, 딸의 외모가 어딜 가도 눈에 띄는 편이라서 몇 달 전에는 쫓아온 남자들도 있었어요. 집 앞까지. 그것 때문에 더더욱 아빠랑 엄마는 항상 딸을 위해서 항상 같은 저녁 시간에 같은 기차역에서 하교하는 딸을 픽업해서 집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딸이 타고 있어야 할 기차가 떠난 후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는 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브이로그 그리고 사건 사고 이야기를 다루는 썸머입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 듣는 거 그리고 해외 일상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업데이트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98년 바버 가족은요, 호주 멜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아빠 마이클 바버는요, 장난감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엄마 엘리자베스 바버는 동화 작가였어요. 이 둘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슬라이는 세 딸도 있었는데 이 딸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세 딸들이 모두 다 예술 쪽에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 막내딸 9살 헤더는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키고 노래도 잘했어요. 11살 둘째 애슐리는 플룻을 잘 불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가장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거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첫째 딸 15살의 레이첼이었는데요. 이 레이첼은 춤, 그것도 발레를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엄마 엘리자베스 주장에 따르면 이 레이첼의 재능은 맹세코 선천적인 거다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레이첼을 임신했을 때 약간 클래식 음악 같은 걸 태교로 들으면 그때마다 이 배 안에서 음악에 맞춰서 레이첼이 움직이는 게, 이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엄마가 느껴졌었대요. 근데 실제로도 세상에 나와서도 발레를 너무 좋아하고 잘 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능이라는 건가 봐. 부럽다. 아무튼 이 바버 가족은 비록 금전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늘 사랑으로 따뜻하고 깔깔깔 웃는 소리로 끊이지 않는 이런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자, 근데 방금 말했던 이 첫째 딸 레이첼 있잖아요. 이 레이첼이 커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길쭉길쭉한 이 체형 때문인지 몰라도 춤을 추고 있지 않을 때도 그냥 뭐 물 마시려고 물 따르러 가는 것도 학교 다녀올게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다 무용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춤을 출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큰 사진이에요. 찰랑이는 갈색 머리, 뽀얀 피부에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 눈동자. 그냥 내추럴 뷰티 그 자체인 거야. 여러분도 왜 살면서 한 번쯤 보시지 않았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쁜 사람? 그게 바로 레이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레이첼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 공부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도 뭐 공부 안 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 시험 성적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완전 바닥이니까 막 스스로한테 화가 나가지고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막 펑펑 울기도 했대요. 발레를 그렇게 잘하는데 공부 못하면 어때요? 재능이 다른 데 있는 건데. 그럴수록 레이첼 마음속에는 그냥 학교 수업 말고 나 그냥 춤추고 싶다. 이 시간에 춤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문제가 있죠. 이런 예능 계열로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고민하던 부모님은 이제 레이첼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너 우리가 댄스 스쿨 보내줄게. 대신에 거기 들어가면 학비 그리고 발레복, 슈즈 같이 수업에 필요한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건 지원을 못 해준다. 옷 이런 거 막 10대 때 얼마나 많이 사고 싶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나이키 신발도 갖고 싶고 필라 티셔츠도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우리 못 해준다. 기부하는 아나바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받거나 해서 입어야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레이첼은 춤만 출 수 있다면 아무래도 다 상관없다고, 그런 거 상관없다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1998년 레이첼이 1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은 레이첼을 일반 학교에서 댄스 스쿨로 전학을 시켜줘요. 레이첼이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왜 내성적인 사람들은 전화로 뭐 치킨 주문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레이첼은 그걸 넘어서 집 앞 마트, 원래 자주 가는 집 앞 마트에도 혼자 가는 걸 꺼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댄스 스쿨로 전학한 이후부터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학교 안에서 엄청 활발해졌어요. 친구들도 엄청 많이 사귀고요.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모델 활동 같은 것도 짬짬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맨이라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둘은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각자 집에 가서 매일 밤 꼭 전화 통화를 하고 자고는 했대요. 이제 90년대니까 여러분 유선 전화 시대예요. 알았죠? 너무 귀엽죠?
그토록 원하던 댄스 스쿨에 다니게 됐으니까 아마 레이첼 마음속에 막 꿈 같은 게 자라났나 봐. 그래서 내 생각에는 텐션도 높아지고 좀 더 밝아지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레이첼은 나는 언젠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도 하고 내 이름을 내걸고 레이첼 댄스 스튜디오도 오픈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고는 했대요. 자, 1999년 2월 28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에 레이첼과 엄마는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레이첼의 새 공연 의상을 사려고 같이 쇼핑센터에 가요. 근데 레이첼이 그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한 신발 가게 앞에서 우뚝 멈춰서는 거예요. 진열대에는 너무너무 예쁜 파랑색 통급 구두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 구두 너무 이쁘지 않아? 나 이거 갖고 싶다. 엄마가 얼마짜린가 하고 가격표를 딱 봤는데 세상에 가격이 거의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첼네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닌데다가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때마다 레이첼 뭐 댄스 수업, 의상 이런 데 지출을 하고 있던 터라서 도저히 엄마가 사줄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원래 사려고 했던 공연 의상만 사고 돌아와야 했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1999년 3월 1일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빠는 여느 때처럼 차로 레이첼을 학교에 가는 트램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레이첼한테 저녁 6시 15분에 여기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라도 기차를 놓칠까 봐 마음이 조급했던 레이첼은 알았어 사랑해 하고 차문을 쾅 닫고 그렇게 기차역으로 사라졌어요. 아빠는 차 안에서 딸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저녁 6시 15분 약속대로 레이첼을 데리러 아빠는 트램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레이첼이 탔어야 할 트램이 떠나고 한참이 지나도 레이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늦어서 다음 트램을 탔나? 그래서 다음 트램이 오고 또 가고 또 다음 트램이 또 가고 그래도 레이첼은 보이질 않았어요. 점점 밖은 어두워지고 아빠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일단 이제 핸드폰이 없잖아요. 기차역에서 자기 집보다 이제 아빠의 부모님 집이 더 가까웠대요.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막 가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해요. 와이프가 바로 전화를 받아요. 레이첼 혹시 집에 먼저 왔어? 그랬더니 와이프는 아니? 당신이 레이첼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바로 이 대화를 하는 순간 이 두 부부는 곧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집에 전화로 부모님한테 나 이래서 늦을 수도 있어 하고 미리 알려주던 아이인데 이렇게 말도 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게 할 딸이 아니었어요. 이미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밤에 혼자 다니는 건 레이첼이 살면서 그냥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걱정이 되죠. 자, 엄마는 이제 레이첼의 남자친구 매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매니야, 혹시 레이첼이랑 같이 있니? 그랬더니 매니는 아니요? 아까 보고 안 본 지 좀 오래됐어요. 안 그래도 보통 이 시간이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연락이 없어서 저도 궁금하던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혹시 레이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걔가 뭘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오늘 레이첼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하루 종일. 아침에 만났을 때는 저한테 보라색으로 된 하트 모양 쿠션을 자기한테 선물해주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 뭘 하고 다니든 여기 내 심장은 너에게 있어. 이런 스윗한 말도 해줬대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는 레이첼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데려가더래요. 그러더니 한 신발 가게 앞으로 가서 저 구두 너무 이쁘지 않냐고, 자기 이 신발 내일 살 거라면서 그 신발 가게 들어가가지고 직원한테 저기요 저 파란색 구두 제가 내일 다시 와서 이거 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이즈 하나 꼭 빼주세요. 팔면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무슨 신발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10만 원이나 하잖아요. 매니도 그 가격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첼한테 야 무슨 돈으로 이 신발을 사? 라고 했더니 레이첼이 나 용돈 벌만한 일자리가 생겼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가 무슨 일? 그랬더니 레이첼이 살짝 머뭇거리면서 뭔지는 비밀이라서 정확히 말은 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더래요. 누가 들어도 수상하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정확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레이첼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나쁜 일도 절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가 알려준 일자리야 라고 말하면서 쇼핑몰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매니에게 걱정 마 알았지? 내가 이따가 밤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할게 라고 말하고는 자기랑은 헤어지고 타마라라는 다른 학교 친구랑 그 트램역 쪽으로 걸어간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매니랑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이제 타마라한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타마라가 안 그래도 뭔가 좀 이상했다. 레이첼이 그 트램역에서 집 쪽으로 가지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오늘 아빠가 저쪽에서 날 데리러 온다고 해서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라가 내가 같이 걸어가 줄까?
라고 제안했더니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갈게 너도 얼른 집에 가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살짝 이상하긴 했는데 타마라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는 이제 레이첼이 아는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언니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뭐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냐, 레이첼이랑 같이 있냐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그 비밀 알바에 대해서 아는 언니들이 없었고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언니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곧바로 핸들을 돌려서 이제 엄마랑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미리 경고할게요. 열받음 주의입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이제 딸이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거의 패닉 상태잖아요. 우리 딸이 아직도 집에 안 왔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 따님이 몇 살이라고요? 아 15살. 한참 방황하고 집도 나가고 싶고 그런 나이죠. 뭐 없어진 지 몇 시간 됐다고요? 아 그냥 친구 집에 있는 거겠죠. 원래 애들이 나가서 놀다 보면 몇 시인지 까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본인은 어릴 때 안 그랬어요? 하면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첼네 엄마 아빠가 아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특히 밤에는 집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는 아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그래서 뭐 협박 전화를 받거나 레이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냐. 없어요? 그럼 뭐 비상상황 아니네. 그러면서 집 나간 10대 애들은 대부분 다음날이면 돌아온다. 그냥 집에 가서 두 분 좀 쉬시고 기다려보세요. 아빠가 아니에요. 제발 지금 당장 행방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경찰은 이보세요 마이클 씨. 일단 집으로 가시라고요. 내일 그 다시 만나기로 했던 그 트램역 가서 다시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따님이 안 나오면 다시 와서 여기 책상 위에 실종자 서류 가리키면서 이거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을 돌려보내요. 그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다른 두 딸은 레이첼 걱정에 밤새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문득 엄마는 며칠 전 레이첼을 따라서 집 근처까지 왔던 그 두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놈들이 우리 딸에게 해코지를 한 걸까? 하룻밤에 10대가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비밀 알바가 도대체 뭘까? 자, 그리고 다음날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혹시 마법처럼 갑자기 레이첼이 뿅 하고 주방에 와 있지는 않을까? 뿅 하고 자기 방에 와 있지는 않을까? 여기저기 방문을 열어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집을 구석구석 수시로 확인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레이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해요. 근데 그 또 똑같은 경찰이 아유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셔. 이거 그냥 흔한 일이에요. 라고 했대요. 자, 3일째 레이첼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에요. 이제 수업도 학교도 안 간 거야. 그래서 다시 경찰한테 찾아가요. 혹시 찾아봤냐, 뭐 업데이트 된 게 있냐 물어보려고.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갔더니 그동안 봤던 그 담당 경찰관은 휴가로 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대신에 다른 경찰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 레이첼 누구요? 못 들어본 이름인데? 이러는 거야. 경찰은 전혀 여태까지 찾고 있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 실종 신고 서류 우리가 쓰고 갔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못 봤는데 하고 어딨지 하고 찾는데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서에 있는 다른 경찰들까지 와가지고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해서 뒤져가지고 결국에 찾았대요. 근데 보니까 이 실종 서류가 긴급 이런 걸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경찰들이 바로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실종 3일차인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나가보지도 않았고 레이첼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거예요.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에 소극적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 스스로 레이첼을 찾으려고 이제 막 발벗고 나섰어요. 일단 남자친구 매니랑 같이 그 신발 가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신발 가게 직원한테 혹시 우리 애 기억나냐? 아냐 그랬더니 예 기억나요. 그 친구 신발 사러 뭐 다시 온다고 하더니 제가 일부러 사이즈도 빼놨는데 다시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신발 가게뿐만 아니라 그 상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레이첼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딸 본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 한 명이 사실 이 동네에 불법 매춘일을 알선하다가 감옥에 갔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최근에 풀려났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수법이 뭐냐면 자기네 사람들을 이렇게 상점에 풀어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좀 여자들한테 다가가가지고 혹시 사진 찍는 모델 알바 해보지 않을래요? 수입이 진짜 괜찮아요? 하루만 하면 돼, 하루만. 이러면서 접근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사진 알바라고 해놓고 매춘을 시키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난 그 보도기사도 막 보여줬어요.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그래도 레이첼이 예뻐서 눈에 띄는데 혹시 사고 싶었던 신발 앞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면 누군가 접근해서 레이첼을 깨어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물어서 그 매춘일 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 우리 딸 거기 있냐?
우리 딸 이름 레이첼이고 15살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그 부모님한테 화를 냈대요. 아, 장난하시냐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우리한테도 철학은 있거든요. 우리 미성년자는 절대 안 건듭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한편 이미 레이첼 실종이 며칠째인데도 경찰은 여전히 부모님한테 자꾸 서로 오지 마시고 좀 집에 가 계셔라. 그게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기록을 봤다. 레이첼 그 댄스스쿨 기록 보니까 레이첼 허리가 좀 안 좋아졌다고 써있던데 아니 이제 막 쫄라가지고 댄스스쿨 전학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기 싫고 근데 그만두자니까 또 압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원래 등잔 밑이 제일 어두운 법이다. 집부터 돌아가서 잘 둘러보셔라.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시는 동안에 레이첼은 집에 들려가지고 뭐 소지품 돈 같은 거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성가셔해. 이렇게 실제로 말했대요. You have used enough police resource for the day. 두 분 지금 경찰 재원 하루치 경찰 재원 다 쓰셨다고. 가시라고. 진짜 왕싸가지죠. 지들 자식이 없어져 봐. 저렇게 할 수 있나.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매니를 굉장히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매니를 불러다가 야 우리 솔직해지자. 혹시 레이첼 임신했냐? 학교에서 혹시 발각될까봐 레이첼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지? 이랬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며칠째인데 경찰은 아직도 그냥 레이첼의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라는 전제로 놓고 보고 있는 게 여러분 진짜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레이첼이랑 학교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앨리슨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앨리슨이 레이첼 실종됐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 기억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며칠 전 일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잖아. 마침 이 앨리슨이라는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이건 진짜 경찰이 이 바번의 가족을 안 도우니까 마치 하늘이 도왔나 싶어 진짜. 레이첼이 실종됐던 날 저녁 그 친구 앨리스는 자기가 집에 가던 트램 안에서 레이첼을 봤대요. 레이첼은 당시 친구로 보이는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 둘은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친구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앨리슨이 보기에 이상했던 건 앨리슨이 말한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레이첼 친구들은 보통 다 댄스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몸이 훨씬 더 날렵한 편이었는데 같이 있던 여자는 일단 레이첼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고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이기도 해서 저 사람은 누구지? 좀 희한하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자기랑은 반대쪽에 앉아 있었고 또 둘이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아는 척은 하지 않았대요. 앨리슨이 자기네 집 정류장 파란역이라는 역이에요. 그래서 파란역에 트램이 멈춰가지고 내리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끝쪽에 앉아있던 레이첼하고 그 친구도 같이 일어나서 그 정거장에서 내리더래요. 내리면서 자기가 레이첼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레이첼이 미소를 짓고 이렇게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업데이트된 레이첼의 마지막 정보였어요. 자, 그럼 그 옆에 있었던 여자는 누굴까요? 자, 경찰은 3월 10일 레이첼이 실종되고 거의 열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앨리슨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려요. 그리고 이 몽타주를 레이첼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얼굴이긴 한데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제 레이첼 집 전화 기록을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같이 둘이 일하기로 한 거면 분명 뭐 전날이나 전전날 통화를 했겠지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종되기 바로 전날 그 전에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로 2번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요. 이 번호를 추적하니까 그 전화번호가 20살의 캐롤라인이라는 여성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떴어요. 파란역 근처에 또 사는 거예요. 캐롤라인이. 경찰은 이제 레이첼 부모님한테 혹시 캐롤이라는 여자 아니야.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그 여자인 것 같다라는 말에 레이첼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캐롤이요? 캐롤은 저희 집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 레이첼 어릴 때 살던 집 앞집에 살던 앤데 말 그대로 이웃집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두 집이 되게 약간 비슷한 듯 다른 집이었는데 이제 비슷한 건 그 앞집도 딸만 셋이었다는 거고요. 다른 점은 그 앞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 근데 이제 그 집은 부부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자매들끼리도 이 레이첼네만큼 막 사이가 좋고 그러진 않았대요. 바로 이제 앞집에 사니까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도 되게 많았고 뭐 레이첼 부모님이 어디 외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장녀인 레이첼보다 이 캐롤이 5살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캐롤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으로 레이첼네 집에도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앞집 부부는 결국에 나중에 이혼을 했고 이 레이첼네 집도 이사를 왔어요. 벌써 이사한 지 5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얘네 둘이 아직도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부모님은 뭐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같이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레이첼 어릴 때 봐주던 이웃집 언니라니. 아, 그럼 우리 애는 안전하겠구나. 아, 정말 경찰 말대로 가출해서 이웃 언니네 집에 숨어 있었던 건가 봐. 아마 경찰들은 속으로 이 성가신 10대 소년 가출 사건 마무리되는구나. 이 요란 맞은 가족들이 이제 볼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경찰은 3월 11일 오후 5시 25분 캐롤의 집에 방문을 해요. 캐롤라인 씨, 경찰입니다. 캐롤 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건물 관리인한테 요청해서 열쇠도 받고 이제 키로 따도 안에 잠금 장치로 그 데드볼트라고 하나? 그걸로 잠궈놔 버려서 열리지를 않았대요. 아,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건물 주위를 이렇게 들어갈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맴돌던 경찰 한 명이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걸 발견해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창문이. 그래가지고 소방관까지 출동을 해서 사다리차 연결한 다음에 경찰 한 명이 그 집에 드디어 들어가서 캐롤의 침실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였어요.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은 침대 위에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여성을 발견을 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누워있는 여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냥 축 늘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너무 놀라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캐롤의 침실로 들어옵니다. 그 여성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건 레이첼이 아니라 이 집주인 캐롤이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심장이 뛰고 있었고 곧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을 해요. 저 레이첼은 이 집에 없었어요. 그럼 경찰은 아니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캐롤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었던 건지, 그럼 레이첼은 어딜 간 건지,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집을 수색합니다. 집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온갖 물건들이 막 다 나와 있고 실제로 이사 박스들도 여기저기 있었어요. 군데군데 마치 이 박스 안에 넣으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옷가지들도 보이고 누가 봐도 곧 이사 나갈 집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박스 같은 데는 막 이제 염색을 한 것 같은 흔적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방 안에는 옷들도 이렇게 막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보기에 좀 이상했던 건 이 옷 사이즈가 캐롤이 입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 딱 레이첼이 입으면 딱 맞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옷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캐롤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이 캐롤이라는 사람은 거의 뭐 10대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약간 뭐 머릿속에 생각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 있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적어놓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 일단 이 일기에는요, 자기를 비하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지금 저게 뭐야, 저 사진 저 그림 뭐야 하는데 캐롤이 본인 자신을 그린 그림인 거예요. 자, 이 일기에는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피자 같은 내 얼굴, 여드름, 못생김, 내가 싫어.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왜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 싫어. 아빠 왜 내 연락 안 받아? 아빠 증오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원망의 불똥은 어느새부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앞집 사는 레이첼에게 튀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어째서 우리 부모님은 툭하면 부부싸움인데 레이첼네 집은 저렇게 화목할까? 뭐가 웃겨서 저렇게 하하호 하는 거야? 내 얼굴은 이 모양인데 레이첼은 아름다워. 지금 뭘 해도 여드름도 안 나잖아. 살도 안 쪄.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아름답다고. 나도 저런 골격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레이첼이었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레이첼네 부모님과 같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레이첼을 향한 그런 원망은요, 점점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거의 5년 동안 레이첼이 벌써 이사를 가고 떠나갔는데도 계속해서 레이첼의 행적을 뒤쫓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발레에 재능이 있고 일반 학교를 그만둔 후 전학을 갔다. 남친이 생겼다. 꽤 어린 나이부터 연애를 시작하는군. 레이첼 너무 예뻐. 레이첼이 되고 싶어. 레이첼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든 걸 갖고 있어. 등등등등등. 거의 이제 병적으로 레이첼뿐만이 아니라 레이첼 가족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까지 미친 듯이 적어놨고요. 이사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가끔 이제 전화도 걸었나 봐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레이첼이랑 전화한 그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어놨어. 여보세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이 동네에서 친구들 사귀고 있어. 이런 것들 있죠. 전화하면서 미친 듯이 막 쓰고 있었던 거야. 레이첼이 뭐라고 말하는지. 와, 그 시절에 신상을 저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얼마나 그 주위를 맴돌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거야. 오늘부터 내 목표는 너야, 레이첼. 진짜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2년 전에는요, 그때 당시에 레이첼한테 학교 과제라고 그러면서 레이첼 사진을 잔뜩 찍어다가 그 사진을 다 모아놨던 거야. 그 집에 레이첼 사진이 엄청 많이 있었어.
이런 캐롤의 집착은 점점 광기에 휩싸이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자신이 레이첼이 되는 망상에 빠진 듯한 글들도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캐롤라인으로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난 이제부터 제나 사우설로 살 거야. 갑자기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사우설이라는 이름은 레이첼 엄마의 결혼 전 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앞으로 제나스 사우설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상 인물에 대한 설정까지 다 적어놨어. 제나스는 아름답고 키가 몇이고 16살이야.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고 제나스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떻게 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기장 안에는 레이첼의 출생 증명서도 같이 발견이 됐어요. 결국 이 광기는 살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져요. 이것도 다 일기장에 써 있었던 거예요. 레이첼에게 만나자고 할 것, 주변 사람들에게 남친 혹은 부모님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강조할 것, 더플백에 넣을 것, 토막 후 화장실 혹은 차나 카메라가 없는 곳에 유기, 신체 일부씩 각각 다른 곳에 유기할 것. 자, 그럼 경찰이 발견했을 때 캐롤이 쓰러져 있었잖아요. 침대 위에. 그럼 왜 캐롤은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자, 캐롤은요 원래 뇌전증이 있었는데 밖에서 막 누가 문을 두드리고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러니까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자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냥 혼자 침대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그냥. 자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 짐 싸고 있었는데 며칠만 더 있었으면 자기 이 집 나갔거든. 염색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캐롤라인이 깨어나고 경찰이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물어요. 레이첼과 아는 사이입니까? 그 순간 캐롤의 표정이 마치 벙찐다는 듯이 예? 라는 표정을 짓다가 이어서 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레이첼이 어디 있냐는 말에 캐롤은 꽤 순순히 레이첼이 실종됐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레이첼이 어디 있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1999년 2월 28일 레이첼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이에요. 캐롤은 레이첼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 레이첼 잘 지내? 있잖아 내가 꽤 쉽게 돈 벌만한 알바 자리를 하나 아는데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어려운 건 아니고 심리 연구 같은 건데 내가 여기 참가할 참가자를 찾고 있거든. 잠깐이면 되는데 일당이 10만 원이야. 오고 가는 교통비용도 추가로 지급되고. 근데 레이첼은 마침 그날 엄마랑 쇼핑몰에서 그 10만 원짜리 구두를 봤잖아요. 갑자기 그 구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니 무슨 일인데? 라고 묻자 캐롤은 근데 이게 이 연구 내용이 기밀이라서 누구한테도 내가 자세히 지금 말은 할 수가 없어. 너도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질문에 답하는 정도니까 부담 갖진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날인 3월 1일 캐롤은 자신이 일하던 전화상담소에 죄송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 레이첼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 트램역에서 오랜만에 캐롤 언니랑 만나요. 내일이면 예쁜 파란색 구두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들뜨고 기분이 좋았던 레이첼은 캐롤 언니 집이 있는 파란역에서 같이 하차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전에 학교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 앨리슨을 봤을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인사를 하기도 했죠. 캐롤은요 레이첼이랑 같이 집에 가는 길에 피자집에 들러서 이제 같이 먹을 피자도 한 판 샀어요. 왜 피자일까? 난 이것도 좀 소름이 돋는 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렇게 둘은 도착해서 캐롤 언니 침실 바닥에 앉아서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 남자친구 얘기 등등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이제 캐롤 언니는 자, 이제 심리 연구 시작할 시간이야 라고 말했어요. 연구의 시작은 명상으로 시작해. 자, 레이첼 지금부터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는 거야. 들이마시면서 내뱉는 거야. 레이첼이 눈을 감고 호흡하는 동안 캐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레이첼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레이첼을 중심으로 침실을 뱅뱅 맴돌아요. 자신이 피자 위에다가 뿌려놨던 그 약효과가 들고 있는 건가 확인하면서요. 차분하게 행복한 생각을 해 라고 말하면서 캐롤은 레이첼 얼굴 앞에 바로 우뚝 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백옥 같은 피부, 작고 예쁜 코,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날씬한 몸매, 자기가 하라는 대로 눈을 감고 앉아있는 레이첼을 뚫어져라 내려다봐요. 그리고 조용히 레이첼의 뒤편으로 가서 캐롤은 놓여져 있던 전화기의 전화선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레이첼 뒤에서 전화선을 그녀의 목에 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깜짝 놀란 레이첼은 목에 감긴 코드를 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뒤에 있는 캐롤 언니 팔을 잡아도 보고 할퀴어도 보고 했지만 캐롤 언니가 자기 피자에 넣은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몽롱해지고 있는 기분. 당시 자기보다 23kg가 더 나갔던 캐롤의 힘을 레이첼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레이첼이 필사적으로 살려고 맞서 싸워도 캐롤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붙들고 있던 그 전화선에 힘을 놓지 않습니다. 레이첼의 숨이 끊어지고 축 늘어진 후에도 한동안 캐롤은 레이첼이 확실히 죽었는지 하려고 몇 분 동안이나 더 그 힘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레이첼은 어릴 적 자신을 봐줬던, 가끔 종종 자신에게 연락해주던 앞집 언니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애초에 심리 연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레이첼에게 얼마 정도 돈 준다고 하면 바로 만나러 나올 거라는 걸 캐롤은 알고 있었어요. 레이첼을 살해한 다음에 자기는 다이어트를 해서 20kg 감량을 하고 코 성형수술도 받을 계획이었어요. 그 정도면 레이첼이랑 꽤 닮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가상의 인물이었던 제니스 사우솔로 이름도 바꾸고 해변가에 있는 집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어요. 캐롤은요, 숨진 레이첼을 끌고 옷장 안에 넣은 후 꼬박 이틀 동안 그냥 거기에 방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틀 후 레이첼의 시신을 바닥에 카펫 위에 뉘은 다음에 말아가지고 이 순간을 위해 미리 구매해뒀던 대형 사이즈의 더플백에 레이첼을 넣고 택시를 잡아요.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아빠가 소유한 별장이 있었대요. 그 아빠 별장 마당에는요, 예전에 키우던 반려견을 묻은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레이첼의 시신을 매장해요. 실제로 레이첼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굉장히 그냥 얕게 대충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묻혀 있었대, 레이첼이. 근데 원래 일기에는 자기가 토막 낼 거라고 써놨는데 그 일기와는 다르게 매장을 했잖아요. 또 소름 돋는 게 나중에 이웃집 증언에 따르면 그 3월 2일, 그러니까 레이첼 사망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캐롤네 집 화장실 쪽에서 여자가 엉엉 우는 소리가 몇 시간이나 났대요. 빌딩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껄껄 울었대. 내 추측이지만 그냥 아마 캐롤이 화장실에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다가 그렇게는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4일은 레이첼을 살해하고 3일 된 날이에요. 다시 3일 만에 직장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내 친구 중에 레이첼이라고 진짜 이쁜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실종됐대. 근데 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걔 옛날에 어릴 때도 몇 번 집 나간 적 있었거든. 사실이 아니에요. 레이첼 한 번도 집 나가고 가출하고 이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대. 3월 7일에는 캐롤이 레이첼네 집으로 또 전화를 해요. 지가 레이첼 죽여놓고 그 당시에 이 집 친척들도 다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거야. 레이첼 찾겠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삼촌한테 캐롤이 안녕하세요 앤드류 삼촌, 저 예전에 레이첼 이웃이었던 캐롤인데요, 소식 들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경찰이 뭐 도움될 만한 정보라든지 그런 건 못 찾았대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거의 13분을 통화를 했대요. 한번 보는 거지. 뭐 경찰에서 뭐라고 했나? 보려고. 3월 10일 캐롤은 그날도 아프다고 결근을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쯤 됐을 때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야, 사무실에 경찰이 와가지고 레이첼이랑 너에 대해서 물었어. 그래서 상사가 너네 집 주소 알려줬대. 뭐야, 너 몸은 괜찮아? 그런 거야. 그랬더니 캐롤이 여기에 내가 예전에 걔 베이비시터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걔 툭하면 가출하던 애라니까. 별일 없을걸? 그러고 끊었대. 그렇게 직장 동료한테는 막 태연한 척 하더니 이제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말에 긴장? 걱정? 뭐 똥줄이 탔나 봐요. 그러니까 곧바로 은행에 가서 그날 차를 사겠다고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해요. 근데 참고로 캐롤은 면허도 없어. 운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걸? 근데 아무튼 차 사겠다고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한 거야. 은행에서는 고객님 죄송한데 당일 대출은 어렵고 서류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내요. 그 다음 날 3월 11일 캐롤은 또 아프다고 결근해요. 누가 봐도 얘가 범인 아니냐? 그 마음이 급했던 캐롤은 빨리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나 튀어야 되는데 지금 돈 없는데? 하루 종일 은행에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되는 거냐 계속 독촉을 했다고 해요. 결국 나중에 죄송하지만 대출 진행이 어렵다라는 은행으로부터의 대답은 이미 캐롤이 감옥에 가고 난 후에나 음성 메시지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이사박스에 막 짐 싸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했던 캐롤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경찰이 자기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혼자 침대 위에서 어쩔 줄 모르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재판에서 나타난 캐롤의 외모였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엄청 많이 변한 거야.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죠. 거의 3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을 했고, 이 원래 갈색 곱슬머리였는데 머리 쫙 펴가지고 생머리에 이제 약간 금발, 어두운 금발로 해가지고 마치 진짜 다른 사람처럼 나타난 거예요. 자, 포렌식 학자는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레이첼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치 그녀를 죽여야지만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레이첼과 같은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캐롤라인을 향해서 이제 1급 살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아마 미국이었으면 형량이 더 높았을 텐데 미국 얘기가 아니고 호주 얘기다 보니까 20년 형을 받았어요. 14.5년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그리고 실제로 15년 후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났어. 35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한 43세 됐겠네요.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레이첼은 1999년 3월 24일 다시 한번 땅에 묻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그날 레이첼의 장례식에는 그녀를 애도하는 무려 850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레이첼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파란색 구두도 함께 묻어줬대요. 2009년 이 이야기는 In Her Skin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아까 레이첼 어머니가 작가셨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어머니가 이제 Perfect Victim, 완벽한 피해자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15년간 레이첼과 함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레이첼이 존재하지 않았던 삶보다 그래도 15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삶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썼어요. 왜 하필 피자를 먹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일 뿐인데 자기를 되게 피자 같은 얼굴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 일기에서. 근데 그날 집으로 갈 때 왜 피자를 샀을까? 레이첼과, 내 추측이에요. 그냥 레이첼과 자기같이 생긴 피자를 먹고 그 다음에 레이첼을 죽이면 이제 피자는 먹고 없어졌고 나는 피자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추측이 들더라고요. 집안 환경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집안 분명히 그런 어릴 때 환경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정말 막 화목한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아닌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캐롤처럼 나 자신을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특히 사춘기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아요. 진짜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이 처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힘들고 남들이 누리는 평범함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 항상 잊으려고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한다고. 중딩 때 예쁜 친구 질투해서 의도적으로 친해졌다가 왕따시키던 애도 있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릴 때 생긴 질투심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 딱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캐롤은 이 질투와 시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네티즌들 댓글 같은 걸 보면 캐롤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에 그 어떤 이유도 줄 수가 없죠. 미친 건데 진짜. 근데 그만큼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다는 거야. 우리 방송에 또 10대 친구들도 많이 보니까 10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항상 자꾸 누구랑 비교하기 쉬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미국 심리학 투데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포브스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법.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가 Become aware of and avoid your triggers. 당신한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피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나 스스로 비교 게임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너무 예쁘다. 진짜 날씬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작되는 시작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그런 어글리한 감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나는 왜 이러지? 갑자기 막 내 팔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감정이 들 때 바로 거기서 인스타그램 나가. 뒤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막 질투가 나고 막 열받아. 그럼 그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너의 내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잖아. 뭐 친한 친구도 모를지도 몰라요. 나도 내가 아무리 친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들은 내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나는 이런데 하고 내 내면이랑 비교를 하기 쉽다는 거죠.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성취했던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적어서 한번 나 자신을 봐라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자를 받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보다 차라리 내 동맹으로 만들어라. 그런 시기로 못생긴 감정으로 내 스스로를 휩싸이게 만드느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배우면서 영감을 얻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나 자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